오늘은 간략하게 그 새마을운동의 그 현대적인 의의랄까, 이 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새마을운동 얘기를 여기저기 해보면 마치 이게 어디 뭐 원시시대 하는 것처럼 아주 옛날 이미 다 끝나고 이런 일을 왜 자꾸 꺼낼까 하는 그런 인식을 갖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는 새마을운동이 성공했던 그 원리는 여전히 그 살아있는 경제학일 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원리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이고, 사실은 아직도 잘 충분히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세계 학계에 앞서서 이미 60년 전에 50년 전에 그 새마을운동이라고 하는 역사적인 그 성공 사례를 만들어냈다는 그 자부심을 가져도 된다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그 현대적 의미를 좀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2019년에 노벨상이 어떤 분한테 갔냐면은 소위 그 행동경제학이라고 하는 분야를 연구하는 교수 세 분한테 갔는데요. 인도 출신의 바네르제라는 분하고 그 부인인 두플로라고 해서 두 분이 MIT 대학의 이제 교수이고, 크레머라고 해서 하버드 대학의 교수, 이 세 분한테 노벨상이 갔는데, 이분들이 한 일이 뭐냐면은 소위 RCT라고 그래서요, Randomized Controlled Trial이라고 그래서 소위 말하자면은 무작위 통제 실험이라고 이렇게 부를 수 있겠죠. 이게 의학에서는 임상 실험하는 것 같습니다. 그 환자를 이렇게 그룹으로 나눠 가지고 그 처치를 다르게 하는 거죠. 트리트먼트를 다르게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그러니까 그 상황을 컨트롤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컨트롤도 된 상황 하에서 서로 다른 치료를 해서 그 성과를 평가해서 과학적으로 이게 효과가 있다 없다 이렇게 판단하는 건데, 이 사회과학이라고 하는 거, 특히 이제 뭐입니까, 이런 분야는 통제된 실험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이제 항상 문제로 남아 있었는데, 이제 최근 들어서 행동경제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등장했는데, 이거는 뭐냐면 심리학과 경제학을 연결을 시켜서 사람들의 그 인센티브를 통해서 사람들의 행동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연구하는 건데, 이것도 사실은 어떤 특정한 그 장소나 때에 이게 통제를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학자들이 그 어떻게 했냐면은 실제로 후진국이나 이런 사회 가가지고 그 마을들을 그룹을 나눠 가지고 말이에요, 다른 그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거죠. 그래서 인센티브가 달라지니까 뭐 결국 그 사람들의 반응, 행동은 달라질 거 아니겠어요? 이거를 조사를 해가지고 이게 뭐가 어떤 식으로 인센티브를 주는 게 도움이 되겠다 하는 그런 거를 찾아내서 소위 빈곤을 퇴치하고 사람들을 움직이게 해서 자기 자신을 관리하게 하고 건강을 유지하게 하고 교육을 시키게 하고 뭐 열심히 노력하게 하고 하는 이런 방향으로 어떻게 인센티브를 줘서 사람들을 가난에서 벗어나고 경제 발전을 하게 할까 하는 이런 차원에서 실험을 하는 분야인데, 최근에 이 세 분이 받았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한 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한 일 중에 하나가 인도라는 사회가 아주 어려운데 그 인도에 가서 세 그룹으로 마을을 나눠가지고, 마을이 만 100여 개, 200개씩 되는 이런 마을을 세 그룹으로 나눠서 한 마을에는 이제 말하자면 그 마을이 하도 이 예방접종을 통해서 건강을 이렇게 개선하려고 하는데 잘 이게 적응을 따라오질 않고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예방주사도 안 맞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한번 이게 유도를 해볼까, 인센티브를 통해서 이제 이런 차원에서 실험을 한 건데, 세 그룹으로 나눠서 한 그룹에는 매달 한 번씩 가서 예방접종을 놔줘요. 뭐 이제 직접 가서 해주는 거죠. 그렇게 하고 그 온 사람들한테 콩을 한 대박씩 나눠주는 거예요. 수고했다고, 잘 왔다고 이제 칭찬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룹의 마을에는 이 예방접종은 놓지만은 콩은 안 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그룹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세 그룹을 서로 다른 인센티브를 주고서 어떻게 결과가 나타나는 걸 본 거죠. 그래서 그 실험을 계속 한 다음에 결과를 이제 추출해서 보니까 당연히 콩 한 대박 받은 마을이 제일 접종
높을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제 그 중간에 콩은 받지 않았지만 예방주사를 맞은 마을이 두 번째 접종률이 높았고, 그 원래대로 그냥 놔둔 데는 뭐 그냥 옛날처럼 그렇게 많이 접종을 받지 않은 거죠.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결과를 가지고 결론은 뭐겠어요? 간단하죠. 인센티브가 차별화되면 사람의 행동이 달라지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뭐 물론 이 사람들은 이것만 한 게 아니라 뭐 아프리카 케냐라든가 이런 데 가가지고 학교 학생들 공부를 잘하게 하려면 어떻게 할까? 학생들한테 연필 나눠주고 공책 나눠주고 뭐 이렇게 하면 잘 될 거 아닌가? 이것도 한번 해보고. 아니 그런 게 아니라 그럼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한테 학생들 성적이 올라가면 보너스를 주는 식으로 한번 해볼까? 이런 걸 했더니 사실은 가르치는 선생이 얼마나 열심히 가르치고 학생들을 끌고 가느냐가 중요하더라. 뭐 이런 거를 찾아내는 거죠. 근데 조금 듣기에 조금 뭐 사소해 보이지 않아요? 당연히 어떤 일을 하는데 인센티브를 주면 그 일을 더 잘할 거 아니겠어요? 인센티브를 안 주는 것보다 이런 거죠. 뭐 다른 실험도 이제 하고 그랬는데 여기 이제 과학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방법론을 가지고 이제 이걸 했는데, 그래서 이제 노벨상 위원회 그 발표에 의하면 이런 실험이 사람들 빈곤 퇴치를 하도록 노력하게 만들고 생활을 개선하게 만드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겠다. 그게 노벨상 줘야겠다 해서 준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제 강의를 통해서 노벨상 우리 새마을운동에서 조금 아시는 분들은 그 새마을운동 다 한 거 아니에요. 새마을운동 할 때 여러분 똑같이 처음에 지원하고 두 번째 성과를 평가했더니 과반수 이상의 성과를 안 내고, 그러니까 성과 안 낸 마을은 그래? 그럼 새마을운동에 참여하지 말어. 성과 낸 마을에만 또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도 마찬가지야. 이런 식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그 성과가 없어서 참여하지 않았던 마을, 배제됐던 마을들이 계속해서 자기 힘으로 어려운데도 돈을 내면서 참여해서 새마을운동에 동참을 했단 말이죠. 그럼 그 사람들 더 지원하고, 이런 식으로 한 5년 동안 하니까 전국의 마을이 다 자조자립 마을로 올라가고 소득이 빠른 속도로 올라가서 도시의 가구당 소득을 능가했단 말이죠. 이거 다른 거 하나도 없잖아요. 우리나라는 더구나 전 국가를 상대로, 전국의 농어촌을 상대로 다 동참시켜서 했으니까 이 규모가 엄청나게 큰 거죠. 요거는 뭐 몇백 명? 아니 뭐 클래스 몇 개? 뭐 이런 거죠. 이건 통제된 실험을 했으니까 물론. 50년 전에 우리는 이렇게 해서 자조정신을 다 일으키고 농촌이 도시보다도 앞서 나가는 그 계기를 만들어내고 온 나라가 동반성장을 하고 말이에요. 한강의 기적을 일으켰는데 이건 뭐냐? 좀 의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흥미롭게도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이제 지난 한 20년 가까이를 새마을운동을 많이 팔았어요. 해외에. 이게 이제 우리가 잘한 거라고 이제 가서 가르쳐 준다고. 근데 하는데 지금까지 우리나라처럼 국가가 획기적으로 변화를 만들어낸 나라 케이스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을 한두 개 가서 하다가 마는 거예요. 온 국가가 국민들의 의식이 진취적으로 바뀌고 자기 삶을 개선하기 위해서 너도 나도 열심히 참여하면서 국가가 달라져서 말하자면 기적이 일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데가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좀 이상하죠. 근데 학교에서는 지금 이거를 아주 원초적인 수준에서 아주 초보적인 수준에서 지금 실험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또 무슨 문제가 있냐. 미국 가서 공부를 한 경제학자들이 그 소위 RCT라고요. Randomized Controlled Trial이라고. 이 실험을 가지고 하는 이 연구를 공부하고 박사학위도 받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들어왔어요. 그러고서 이제 우리가 새마을운동을 해외에 전수하는데 그 기법을 거기 가서 쓰자고 이제 하고 있는데 참 이게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나라 그 유엔 사무총장 할 때 우리나라 분이 말이죠. 그때 그
유엔에서 새마을운동을 그 한국 사람이 갔으니까 이게 뭐 한국에서 뭔가 도움이 되겠지 그러고 이제 뭘 한 거 아니에요. 새마을운동을 전수한답시고. 그런 비슷한 방법으로 새마을운동 했던 그 정신을 살려가지고 아프리카의 가난을 극복하고 뭐 마을을 개선하는 밀레니엄 빌리지라고 하는 큰 프로젝트를 해가지고 농촌개혁운동을 했단 말이에요. 개선운동을. 2005년서부터 2015년까지 10년 동안 했는데 그것도 가서 돈을 엄청 많이 썼어요. 각국에서 돈을 다 도네이션 해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그 제프리 삭스라고 하는 콜롬비아 대학 교수가 자기가 새마을운동을 안다고 말해요. 한국에 와서 팍 잡고 그냥 비싼 돈 받고 와서 와가지고 강연도 하고 새마을운동을 아프리카에 전수한다고. 근데 그 운동이 2018년에 결과가 다 평가되고 나왔는데 아무도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지속 가능하지가 않고 다 그냥 끝나가면 끝나는 거예요. 퍼져나가지도 않고. 이게 뭐냐. 근데 이제 금년에 노벨상을 받은 게 이게 또 이 분야가 나왔단 말이에요. 이 분야가 재밌어요. 행동경제학이라는 게 참 놀라운 게 우리는 50년 전에 새마을운동을 다 했고 그게 80년대 되면서는 사실 거의 사라지다시피 그 정신이 이렇게 했지만 경제학계에서는 2002년에 카너먼이라고 하는 교수가 그 심리경제학을 한 사람인데 이 행동경제학의 그 이론을 정립하는 데 큰 처음에 기여를 했다고 그래서 그분이 노벨상을 받고 그 다음에 2017년에는 시카고 대학의 리차드 세일러라고 이 사람이 경영대학 교수인데 한 30년 동안 이 인센티브 경제학을 공부했다고 해서 또 노벨상을 받았고 이게 사실은 박정희 대통령의 새마을운동에 점점 가까이 온 거예요. 그리고 지난해 2019년에는 거의 꽃 같은 일을 아주 소규모로 마을에 가서 실험한 사람 학자들한테 상을 줬단 말이에요. 이걸 아는 사람이라고 하면 새마을운동을 옛날 얘기라고 버릴 수 있나요? 이게 오늘날 살아있는 빈곤 퇴치 운동, 빈곤 퇴치 정책의 모범 케이스고 이론까지 담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동안 해외 전수를 한다고 했지만 그렇게 크게 성공하지 못하고 아까 제프리 삭스를 포함한 이 사람들이 유엔의 밀레니엄 빌리지 프로젝트를 10년 넘게 했지만은 별로 성과를 못 낸 이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이게. 입을 열면 새마을운동을 한다고 그래요. 그 이유가 바로 새마을운동의 인센티브 구조를 몰라서 그런 거죠. 대한민국 학자들이 그걸 안 보고 심지어는 새마을운동은 박정희 대통령이라고 하는 이 권위주의 정부 시절에 강제로 했다는 뭐 온갖 이유로 폄하를 해가지고 그 운동을 제대로 연구를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노벨상 경제학이 경제학에서 노벨상을 준 그 연구가 바로 새마을운동이 중요한 거라고 하는 거를 본의 아니게 뒤늦게 인정을 한 셈이 됐죠. 저는 이번에 이게 정말 중요한 계기라고 봅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최근 들어서 말이죠. 죄송한 얘기입니다만은 특히 80년대 이후에 90년 들어서 뭐 민주화지 뭐지 하면서 이 새마을운동 중앙회에서는 뭐 새마을운동이 김대중 대통령 때 뭐 했다느니 뭐 시대가 바뀌면 뭐 그 내용이 달라질 수도 있죠. 뭐 최근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뭐 새마을운동은 뭐라고 그래요? 평화, 뭐 나눔, 뭐 이런 식으로 새마을운동 정신을 뭐 싹 바꿔가지고 뭐 그것도 좋아요. 뭐 새로운 시대에 그런 운동을 또 새로운 정신으로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공했던 새마을운동의 진짜 성공 원리가 뭔지 이거는 제대로 이해를 하고 그 원리를 살려내서 오늘날에도 새로운 분야의 새마을운동을 적용을 하더라도 그 원리를 써야지만 성공이 가능한데 그런 노력을 별로 안 하고 있어서 안타깝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새마을운동은 과거 얘기가 아니고 오늘날 살아있는 얘기고 두고두고 이 원리는 사라질 수가 없다. 이렇게 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새마을운동을 전수할 때 이걸 항상 염두에 두고 하시는 분들도 박정희 대통령 얘기하기 싫으면
개발했는데 한국이 이렇게 했다. 그냥 그러면 되죠. 그 원리를 얘기하면 되는데 박정희 대통령 싫다고 원리까지 버리고 이렇게 하면 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소위 행동 경작을 하는 사람들이 발견한 가장 중요한 원리가 이게 사실은 신상필벌의 원리입니다. 신상필벌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리고 인센티브라고 하는 주느냐 마느냐, 잘하면 주고 잘 안 하면 안 주고 하는 이 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면 안 보이던 게 다 보이더라 이거예요. 인간이 보이더라 이거예요. 근데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 인센티브 경작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좀 많이 이제 높아지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올림픽 메달리스트들이 상을 수상하러 상위에 시상대에 올라갔을 때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이 있잖아요. 근데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제일 행복하고 누가 제일 불행하냐 하는 그런 질문을 던지고 이 사람들이 이제 풀어낸 이 숙제를, 이 수수께끼를 풀어낸 그 얘기가 이런 겁니다. 제일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이 동메달리스트란 말이에요. 동메달리스트가 제일 행복하고 제일 불행한 사람은 누구냐? 은메달리스트. 그 이치가 왜 그러냐? 이런 겁니다. 그 말이 참 재미있어요. 그 메달리스트는 1등 하려고 가가지고 1등 했죠. 뭐 신나죠. 근데 동메달리스트가 왜 제일 행복하냐? 그 사람이 메달을 기대하고 안 간 사람일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올림픽에 나가지만 내가 은메달, 메달을 딸 수 있을까? 근데 덜컥 동메달이라고 땄잖아요. 이게 놀라운 거죠. 근데 금메달은 내가 딴다고 생각하고 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 기쁨의 정도가 낮다. 그럼 은메달리스트는 뭐냐? 은메달리스트야말로 진짜 금메달을 목표라고 간 사람 아니에요. 이게 실패한 거죠. 은메달이 값어치가 없어지는 거죠. 이게 슬픈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메달리스트가 내가 뭘 기대를 하고 하는데 그걸 안 주니까 제일 불행한 거예요. 이게 제일 사람을 가슴을 치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거를 걸어서 이 사람들이 영어로 표현하면요, 이걸 로스 프레임이래요. 로스. 주겠다고 그래서 빼버리면 그 박탈감이 엄청나게 높아서 그 사람 분기탱천하게 만든다 이런 얘기예요. 분기탱천하게 만든다. 물론 잘하는 사람한테 주면 그건 또 인센티브로서 작동을 하죠. 아까 뭐 모든 실험이 그걸 했다고 그랬잖아요. 뭐 노벨상 실험이다 그런 거죠. 이걸 잘 놓고 보면 말이에요. 새마을운동 할 때 그 원리가, 물론 원리는 이제 다 아는 얘기입니다만 그 배경을 잘 보면 이런 흥미로워요. 박정희 대통령이 5.16 이후에 했던 모든 농촌 국가개혁 운동에서 했던 거나 그 이전에 제1공화국 때 이승만 대통령 치하에서 또 농촌 개혁을 위해서 많이 했단 말이에요. 농촌 여러 사회치 운동이니 여러 가지 농촌 운동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그 운동을 할 때 기본 개념 속에는 절대 잘하는 사람과 성공하고 노력해서 성과를 내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나누고 차별하는 개념이 하나도 없었다. 그러니까 매년 때가 되면 잘한 마을이나 못한 마을이나 꼭 같이 지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정부가 또 와서 이렇게 교육시키고 또 이렇게 하겠지. 그러고 그냥 세월이 가는 거예요. 이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도 처음에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대통령이 깨달은 거예요. 제가 대통령 철학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때 이미 드렸습니다만은 이분이 머릿속에 아주 분명한 거는 성과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나라를 일으키려면. 그리고 잘 살려면. 그럼 성과 있는 사람이 대접받아야 될 거 아니냐. 이게 아주 꽉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자조하는 사람이 대접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새마을운동의 정신이 뭐예요? 근면, 자조협동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새마을운동을 이제 하면서 첫 해에 그냥 지원했지만 두 번째 해에 딱 차별을 할 때 어떻게 하는지 내무부에서 말이에요. 통첩을 내려보냈잖아요. 갑자기 그 전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은 다 빼버리겠다 이렇게 하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은메달리스트와 같은 거예요. 모든 마을이 잘하나 못하나 다 내년엔 정부에서 뭐가 나오겠지 그랬는데 다 기대했잖아요. 줄 거라고. 그런데 은메달리스트
박탈당했잖아요. 메달을. 그 메달을 못 받았잖아요. 마찬가지야. 근데 이 지원을 받지 못한 마을이 다 분기탱천을 해서 야, 이거 그냥 있을 수 있냐? 그냥 있을 수 있냐? 이렇게 된 거죠. 물론 첫 해 잘했던 마을, 다시 지원받은 마을은 그 마을도 신나서 간 거죠. 금메달리스트니까. 근데 이제 은메달리스트가 분기탱천에서 뭘 했냐? 남을 따라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 다른 방법이 뭐가 있냐 이거예요. 그 당시에 대한민국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보면 제일 먼저 무슨 얘기들 우리 마을이 저 마을하고 뭐 보다 대단히 못한 것도 없는데 뭐 비슷비슷한데 뭐 조금 차이가 있었겠죠. 근데 왜 우리를 배제시키냐 이거예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생각하면 야, 이 백을 찾을 거 아니에요. 야, 우리도 좀 어떻게 좀 받아서 또 해야지. 근데 그게 됩니까? 대통령이 딱 엄명으로 정권을 내주는 한이 있어도 안 된다고 그랬으니 어느 도지사가 그걸 하겠습니까? 도지사가 나서서 안 된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기분 나쁘지만 잘하는 말 따라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 끝없이 같은 일이 되풀이되면서 농촌이 다 달라지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새마을운동의 그 과정을 잘 보시면 행동경제학이나 인센티브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이 모든 진수가 그 정책 그대로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50년 전에. 물론 그 이후에 연구한 사람들은 세 사람 뭐 이상 더 노벨상까지 받았지만 이미 대한민국 국민이 한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 정부가 한 것이 우리가 한 거 아닙니까? 그럼 이거를 가지고 가서 그대로 외국 가서 가르칠 때 이걸 가르쳐 줘야 돼요. 이렇게 해서 이게 국민의 잠자는 국민의 의식, 무슨 의식이에요? 자본주의 의식. 나쁘게 해서 요즘 자본주의 다 싫어한다고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잘 살고자 하는 의식. 내가 어떻게 해야지 잘 살지? 이걸 깨닫게 만드는 그 awakening, 깨우는 원리가 여기에 있다는 것을 해외에 가서 얘기를 하고 후진국 가서 할 때 이거를 심어라. 이 정책을 하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불행하게도 한 사람도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다 이 말이에요. 지금까지. 그러니 이게 어떻게 현대적인 이론을 담은 새마을운동이 살아나고 외국에 가서 기여를 하고 새로운 기적을 일으킬 수가 있겠느냐. 안타깝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면에서 저는 이제 대한민국의 정부 관계자나 뭐 코이카나 뭐 또 온갖 또 우리 해외 그 지식 공유 사업이라고 그래서 정부가 돈을 내고 뭐 KDI니 뭐 연구원들 박사들이 참여해서 하는 많은 프로젝트가 많습니다만은 후진국 성장하지 못하고 정체되어 있는 나라 이런 나라에 가서 그 활기를 일으켜내고 번영의 초석을 놓게 만들려고 하면은 뭐 이렇게 좀 새마을운동의 현대적인 의미에서 그 성과와 말하자면 그 신상필벌과 말하자면 아까 얘기한 그 로스 프레임이죠. 잃어버린 거, 박탈감. 이거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세운 그 에피소드를 가서 잘 전수하고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새마을운동을 세계화하고 더 나아가 우리의 성공 경험을 진정한 의미에서 외국에 전수해서 도움이 되도록 하는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새마을운동 얘기를 너무 많이 하면 이게 뭐 식상할 수도 있는데 여기는 꼭 좀 해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선별적인 차별적인 뭐에 따라서 노력과 성과와 이것에 따라서 나눠서 노력하고 앞서가고자 자주하고 노력하는 마을을 지원하는 이 원리를 잘 좀 연구하고 좀 전수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번에 2019년 노벨상이 아주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 새마을운동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는 데 큰 기여를 했다 하는 의미에서 안타깝지만 아주 좀 좋은 계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얘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